술탄은 단 몇 주 만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중앙아시아를 6달 동안 행군해온 6만 명의 전투 베테랑 몽골, 기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때는 1299년 늦은 시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군사력이 델리 성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한국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2400만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호라즘 제국을 괴멸시켰고 동유럽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왕조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도의 보석인 델리 술탄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비병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 전략적 인내, 그리고 계산된 희생을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몽골군의 무적 신화를 영원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 보였던 군대에 맞서 전세를 역전시킨 델리의 비밀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인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전투에 있습니다. 이 순간이 왜 그렇게 절실히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되돌아봅시다. 1299년에 델리 술탄국은 남아시아에서 마지막 주요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들이 몰락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부와 문화의 등대였습니다. 야무나 강은 술탄국의 심장을 따라 구불구불 흘렀습니다. 이 강은 델리를 중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든 농경지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델리를 통제한다는 것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을 잇는 무역로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부에 접근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둘째 아들 차가타이의 이름을 딴 몽골 차가타이. 강국은 수십 년 동안 이 귀한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아 칸의 지도 아래 차가타이 몽골군은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몽골 강국들에 의해 세 방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남쪽, 인도의 부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또 다른 침략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징기스칸의 전쟁 기계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3대에 걸쳐 정복의 기술을 완성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전염병처럼 앞서 퍼져나갔습니다. 1258년에 그들은 바그다드를 약탈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국을 종식시키고 단 일주일 만에 20만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1241년에 몽골군은 레그니차와 모히에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당대 연대기 작가들은 시체로 가득 찬 들판을 죽은 자들의 숲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몽골의 군사체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는 기병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맹렬히 달리면서 활을 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200m 거리에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복합궁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에는 위장 후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심리 무기였습니다. 몽골군은 도망치는 척하며 적들을 추격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 후 방향을 돌려 혼란에 빠진 추격병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정보망을 활용했습니다. 종종 공격하기 몇 달 전부터
목표물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총력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었고, 건물들은 불태워졌으며 밭은 소금으로 뒤덮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항복하거나 전멸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델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297년 겨울에서 1298년 겨울, 노얀 카다르 휘하의 몽골군이 펀자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술탄국 영토 깊숙이 진격하여 카수르에 도달했습니다. 알라우딘 할지는 2년 전 숙부를 암살하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가장 유능한 장군들을 파견했습니다. 그의 동생 울루그 칸과 용맹한 전사 자파르 칸이었습니다. 1298년 2월 6일 스툴레지 강변에 자란 만주르에서 그들은 몽골군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단지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입니다. 이후 1298년 살디 휘하의 또 다른 몽골군이 신드를 침공하여 전략적 요새인 시비스탄을 점령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자파르 칸을 보냈습니다. 그는 잔혹한 공격으로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결국 몽골군 사령관은 사로잡혀 델리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 코끼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 죽었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지만 몽골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받아들였고 이는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1299년 늦은 시기 두아칸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약탈자나 소규모 징벌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쿠툴루그 호자를 파견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역사가들이 5만에서 6만 명의 기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부 당대 기록들은 아마도 과장하여 20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이것은 전면적인 침공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약탈이 아닌 정복과 점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쿠툴루그 호자는 평범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몽골의 전쟁 전통 속에서 자랐고 이전 원정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침공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6달간의 행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몽골군은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몽골군은 땅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약탈과 노략질로 스스로를 먹이고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쿠툴루그 호자는 자신의 병력을 엄격한 규율 아래 두었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촌락을 우회했습니다. 물탄과 사만에 있는 델리 병경 수비대와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주요 목표를 위해 힘을 비축했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위한 전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나의 총독으로 복무하던 자파르 칸이 몽골 왕자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쿠툴루그 호자의 반응은 귀족적인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은 왕과 싸울 뿐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파르 칸에게 델리로 와서 그의 주인의 깃발 아래서 싸우라고 전하라. 나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299년 12월까지 몽골군은 인더스 강을 건너 델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알라우띠는 소식을 늦게 받았습니다. 아마도 침략군이 이미 술탄국 영토에 진입한 후였을 것입니다. 14세기 연대기 작가 이사미에 따르면 그는 전투를 준비할 시간이 단 2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압박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당신의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왕국을 구할 14일이 주어졌습니다. 몽골군은 델리 교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킬리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 성문 바로 앞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델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마을과 도시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요새화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뒤에서 보호를 찾았습니다. 거리와 시장, 심지어 모스크까지 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몽골군은 델리로 보급품을 가져오는 상인들의 대상단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저렴했던 식량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어떤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알라우띠는 장교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삼촌이자 델리의 코트왈인 알라울 불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즉, 협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십시오.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십시오. 단 한 번의 전투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그의 조언자들은 몽골군이 너무 많고 너무 가까이 있으며 너무 강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평생 힌두 왕국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쟁 기계를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우딘의 대답은 그의 유산을 정의할 것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만약 내가 당신의 조언을 따른다면 어떻게 체면을 세우겠는가? 어떻게 궁전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전투에 나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싸울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후퇴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약점을 보인다면 그는 자신의 귀족들과 병사들이 신뢰를 잃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오직 힘을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우딘은 단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델리 술탄들과 달리 그는 몽골군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이해하고 약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방 총독들에게 증원군을 요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야무나 강변의 시리 근처에 군사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는 전사왕의 모든 본능에 반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킬리의 전투진은 그의 목적에 완벽했습니다. 한쪽은 야무나 강, 다른 한쪽은 덤불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우월한 기병의 기동성을 활용할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알라우딘은 병력을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에게 7만에서 30만 명의 병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700에서 2700마리의 전쟁 코끼리도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중간쯤일 것이지만 어쨌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5개 주요 사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카트 칸을 앞에 두고 자신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누스라트 칸은 좌익을 지휘했습니다. 알라우딘의 동생 울루그 칸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우익은 자파르 칸이 맡았습니다. 이전 전역에서 실력을 입증한 숙련된 힌두 전사들의 부대가 그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알라우딘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각 사단 앞에 22마리의 코끼리를 배치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몽골 기병 돌격에 맞서는 살아있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말들은 아무리 잘 훈련되었더라도 본능적으로 코끼리를 두려워합니다. 궁수들을 태운 장갑 하우다를 짊어진 이 거대한 동물들은 몽골의 진영을 교란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명확한 명령 없이 자기 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복종에 대한 처벌은 참수였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했습니다. 몽골군이 적진의 틈새를 공략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투 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양측 군대가 다른 종류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쿠틀루그 호자는 알라우딘에게 4명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힌두스탄에서는 이런 군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특이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알라우딘에게 자신의 사절들이 델리군의 막사를 둘러보고 주요 장교들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라우딘은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위협이었을까요? 또는 그는 당신들이 무엇과 싸울지 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사절들은 쿠틀루그 호작에 보고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양측 군대는 킬리 들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알라우딘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쪽에서 더 많은 증원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6달간의 행군과 몇 주간의 전투 끝에 몽골군이 곧 보급품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규율을 유지하고 섣부른 교전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시간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 본성이 개입했습니다. 자란 만주르와 시비스탄의 영웅 자파르칸은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에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명성을 쌓은 전사였습니다. 히질라크라는 지휘관 휘하의 몽골 부대가 그의 부대에 대한 탐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파르칸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알라우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단들과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우익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전사들이 나란히 싸우며 몽골 좌익을 맹렬한 기세로 강타했습니다. 첫 공격은 자파르칸이 정확히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의 기병대는 몽골군을 후퇴시키며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잠시 동안 이는 탁월한 전술적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몽골 좌익은 무너져 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델리군의 나머지 병력이 이 공격을 지원했더라면 전투는 그 자리에서 델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라우딘은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연 전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의도가 있었을까요? 일부 연대기에서는 알라우딘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자신의 장군이 거의 지원 없이 싸우도록 두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자파르칸은 너무 유명해지고 병사들에게 너무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술탄에게 잠재적으로 너무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델리 주력군이 제한적인 시위만 하는 동안 몽골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자파르칸의 병력은 고립되었고 지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몽골 전술이 이용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종류의 실수였습니다. 거짓 후퇴는 몽골군의 가장 오래된 전술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추격전에서 전사들의 영광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했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자파르칸의 병사들은 몽골 영토 깊숙이 진격했고 이제 함정이 닫혔습니다. 달아났던 몽골 기병대가 선회했습니다. 신선한 부대들이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몇 분 안에 자파르칸은 수천 명의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알라우딘의 군대로부터 단절된 채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쿠틀루그 흐와자 자신은 궁지에 몰린 장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전사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경심을 담은 제안을 했습니다. 몽골 왕자는 항복하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오. 델리에서 가진 직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우리 궁정에서 주겠습니다. 그대의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을 버린 술탄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마시오. 연대기 작가 지아우딘 바라니에 따르면 자파르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알라우딘이나 그의 백성을 배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냉혹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델리 진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떻게든 돌아간다 해도 알라우딘은 불복종과 비겁함으로 그들을 처형할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싸우다 죽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몽골군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사미의 기록에 따르면 자파르칸과 그의 전사들은 몽골군 5,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사 800명을 잃었습니다. 델리 병사들은 죽음이 확실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의 필사적인 심정으로 싸웠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자파르칸의 병력은 수천 명에서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0명의 핵심 병력만 남았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희망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계속 싸우며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자파르칸의 말은 그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도보로 계속 싸우며 병사들을 이끌고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몽골군 지휘관 히즐락과 직접 1대1 전투를 벌였습니다. 화살이 그의 갑옷 틈새를 찾아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자파르칸이 쓰러졌고 그와 함께 그의 마지막 병사들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승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천 명의 정예 전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틀루그 흐와자 자신이었습니다.
몽골 왕자는 자파르칸의 마지막 저항을 둘러싼 난전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출처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델리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몽골군은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델리군은 여전히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파르칸과의 전술적 교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델리로 가는 길은 그들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한 사단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군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적 계산에 따르면 그들은 공격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여러 요인을 결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6달간의 행군과 수주간의 전투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급품이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라우딘의 지원 전략은 델리군이 괴멸되거나 도주하지 않고 온전히 전장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쿠틀루그 후화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지휘 없이,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인 그들의 지도자 없이 몽골 지휘관들은 계속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이 원정은 쿠틀루그 후화자에게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혈통에 걸맞은 가치를 증명하려는 왕자였습니다. 그가 치명상을 입자 추진력은 사라졌습니다. 몽골군은 부상당한 왕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돌아가는 여정 중 어딘가에서 쿠틀루그 후화자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의 영구적인 몽골 통치를 확립하려던 침략은 결국 죽은 왕자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6달간의 원정에서 막대한 손실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알라우딘은 그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파르칸의 사단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전투는 더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델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고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델리에서 그 후유증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승리로 축하받았습니다. 몽골군은 격퇴되었습니다. 델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자파르칸을 위한 축하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적을 죽이면서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우딘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공식 궁정연대기는 그의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할 때면 그의 불복종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미르 쿠스라우의 공식 역사서 카자이눌 푸투흐는 전투 기록에서 자파르칸을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술탄의 명령에 대한 충성심이 개인의 영웅주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킬리 전투는 중요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몽골군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적의 오라는 깨졌습니다. 알라우딘이 배운 전술적 교훈은 그의 군사개혁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기병대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말에 낙인을 찍는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스파이 정보망, 즉 바리드와 무니안을 확장했습니다. 침략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델리 주변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몽골 침략 시 방어 진지로 사용될 시리 요새 건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침략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킬리 전투 4년 후인 1303년 10월, 타라가이라는 이름의 몽골 장군이 또 다른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델리를 2달 동안 포위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아직 건설 중이던 시리 요새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거부하며 포위를 견뎌냈습니다. 몽골군은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마침내 철수했습니다. 1305년 몽골군은 다시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에 있는 암노하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알라우딘의 군대는 그들을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1306년 델리의 군대는 몽골군을 단순히 격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을 추격하여 그들의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라비 강을 건너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던 몽골 정착촌을 약탈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알라우딘은 모든 몽골 침략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킬리에서 확립된 패턴은 전략적 인내심, 군사개혁, 개선된 정보력, 그리고 요새화된 진지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몽골의 위협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알라우딘은 이어서 구자라트, 란탄보르, 치토르, 말와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장군 말리크 카푸르 지휘 아래 남인도 깊숙이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술탄국을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킬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알라우딘의 생애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킬리에서의 실패는 이후의 패배와 결합되어 차가타이 몽골군에게 인도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필요한 자원, 입은 손실,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보급선 유지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인도를 비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인도는 바그다드, 키예프,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시들을 덮친 황폐화를 면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살아남아 주요 강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굴 제국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무굴 제국은 징기스칸과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몽골 후손들이 마침내 인도를 통치했을 때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향을 찾는 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1299년 킬리 전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알라우딘이 패배했더라면, 그가 협상했거나 도주했더라면, 몽골군이 델리를 점령했더라면 남아시아 역사의 전체 궤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인도의 문화, 건축, 문학, 이 모든 것은 델리 술탄국과 이후 무굴 제국의 보호 아래 발전했습니다. 살아남은 사원과 기념물, 성장하고 번영한 도시들, 아대륙을 풍요롭게 한 무역망, 이 모든 것이 킬리에서 시작된 방어전 승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몽골군을 저지한 델리의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일한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인내심, 심리전, 계산된 희생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국 생존을 자존심보다 우선시하려는 한 술탄의 의지였습니다. 알라우딘의 지원 전략은 조급한 공격에 유인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형과 요새를 사용하여 몽골 기병대의 기동성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스텝 기병대에 대한 방어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파르칸의 희생은 공식적으로는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패배 속에서도 단호한 저항은 적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비결은 항상 결정적으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적이 감당하기에는 승리를 너무 비싸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몽골군은 델리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수만 명의 추가 사상자, 적대적인 영토에서 몇 달 더 전쟁을 치르는 것, 그들의 왕자를 잃는 것, 냉철한 군사 전략의 계산에서 그것은 가치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고 떠남으로써 인도 문명이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킬리 전투를 압도적인 승리가 아닌 전환점으로 기억합니다. 겉보기에 멈출 수 없었던 몽골 정복의 물결이 마침내 델리 성벽에 부딪혀 물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같은 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델리 술탄국이 인도의 관문에서 몽골 제국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배우는 것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24시간 안에 좋아요 1000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자의 승리와 세계 역사를 바꾼 전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고 싶은 전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몽골군의 더 많은 패배를 탐구해야 할까요? 중세인도 전쟁에 대해 다룰까요? 다른 제국을 붕괴시킨 승리들에 대해 다룰까요? 여러분의 제안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가장 큰 군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 얻어집니다.